오늘 제가 거래하는 곳과 얘기하면서 결산을 어떻게 끝냈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매출은 그렇다 치고 총 자산이 이제 6억, 유동자산이 4억 8천, 그다음에 총 부채가 5억 9천, 유동부채가 2억 9천, 총 자본이 이제 자본 잠식이 됐죠. 자본금 5천만 원이었는데 자본 잠식이 돼서 지금 900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제조업이거든요. 육류 가공업인데, 자, 요런 재무 비율로 쉽지가 않죠. 아마도 이제 요런 재무 비율 가지고 어떤 자금을 유치하거나 어떤 외부에서 투자를 유치하거나 하는 거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가수금, 대표이사가 회사에다가 이렇게 넣은 돈이죠. 대표이사가 회사에 넣은 돈이 6,100만 원이 잡혀 있고, 그 매출 대비 총이익률은 이제 26%예요. 총이익률은 이제 판관비를 감안해서,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은 아니 판관비 빼기 전, 판매 관리비 빼기 전에 이익률이 26%인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 4,100만 원이라는 거는 누적된 적자가 4,100만 원이라는 소리죠. 누적된 적자가. 그래서 자본금이 5천만 원인데 마이너스 4,100만 원의 미처분 이익이 발생했으니 자본이 잠식된 거죠. 5천만 원의 자본금이 이렇게 잠식된 건데,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률은 0.5%예요. 즉 매출이 여기가 20억을 했거든요. 올해 20억 매출인데 영업이익이 1,100만 원. 네. 그래서 0.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유동 비율이 164%로 그냥 괜찮은 편이고, 대신에 이제 부채 비율이 6,000%죠. 6,600%. 부채 비율이 6,600%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재무제표로는 어디에 가도 자금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 이 기업이 3년 차거든요. 3년 차 재무제표까지는 그 부채 비율을 좀 완화해서 보는 경향은 있어요.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이 재무제표 가지고서는 아무 데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고요. 대신에 중진공이나 소진공 같은 데서는 좀 보기도 합니다. 봐주기도 하는데, 중진공은 3년까지는 재무제표 비율을 감안하지 않겠다, 그냥 참고만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소진공은 그래도 700%는 돼야 된다, 700%를 넘어가면 곤란하다 부채 비율이,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대로 결산을 하면 올해 이게 2020년 재무제표인데, 2021년도에는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중진공밖에 없어요. 근데 중진공에서는 이미 자금을 좀 한 3억 정도 유치를 했단 말이죠. 3억 정도 자금을 유치한 상태에서 이 재무제표로 마감을 하면 이제 돈줄이 끊기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이자 보상 비율 120%도 좋은 수치는 아니죠. 100%가 안 되면 심각한 거고. 그러니까 1년 동안 장사해서 이자도 못 낸다, 이게 100%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자는 간신히 낸다, 지금 이런 수준이에요. 그다음에 매출채권 회전율이 18.5에, 재고자산 회전율이 3.9에, 자산 회전율은 3.2에. 이건 뭐 그냥 나쁘진 않다. 당기순이익률은 1%. 이게 좀 적죠. 영업이익률도 그렇고.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최소 5%,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한 6%, 7% 정도는 마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대표님이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면 세금은 안 내요. 세금은 안 내겠지만 내년에 돈줄이 막히니 세무사랑 협의하셔서
요 처음에 빨간색으로 밑줄 쳤던 이 가수금을 재무제표에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을 좀 높이셔라. 네. 그런 식으로 제안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사실 그 대표님 지금 고민 중이십니다. 그래서 내일 의사결정을 할 건데, 제가 그랬죠. 재무 비율을 포기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실 거냐, 아니면 세금을 적당히 내고 재무 비율을 관리하실 거냐, 결정을 하셔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내일 오전에 결론을 내서 이제 결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이런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으면 이대로 결산을 하면 어쨌든 세금은 안 내요. 근데 이 회사는 실제로 경영할 때는 이익이 꽤 났습니다. 꽤 났는데 재무제표를 이제 이렇게 마감하겠다고 가결산이 온 거예요. 지금 요 방에도 들어와 계시지만 허준석 대표님이 오늘 강의하려는 주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결산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주제를 잡아야 세금을 적당히 내면서도 최소로 낼까? 그 다음에 최소로 내면서 내가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그 소급해서 과거 4년, 5년까지 낸 세금을 다시 한번 계산해서 내가 혹시 더 내지는 않았나? 만약에 더 냈다면 그걸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허준석 대표님이 강의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강의 인원도 좀 부족했고 강의 홍보도 제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제가 그냥 땜빵으로 라이브로 강의를 합니다. 강의도 아니죠, 그냥 저희들끼리 정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걸 보시면 흔히들 이제 세금 경정 청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세금 경정 청구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경정 청구는 원래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45조 2항, 45조의 2, 1항에 의거하여 직전 5년 동안 받지 못했던 세제 혜택과 자료 미비로 인해서 더 낸 세금을 정당하게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리스크가 있어요. 많은 대표님들이 이거 세금 경정 청구하면 이거 화면이 안 보이네. 그리고 세금 경정 청구를 하면 피해 보는 거 아니냐, 오히려 세무서 국세청에다 밑보여가지고 세무조사에 타겟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그런데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기획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부서가 있고 경정청구 업무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부서 간에 서로 의사소통이 되느냐? 안 됩니다. 세무조사를 나가는 부서는 어느 회사가 경정청구를 청구했는지 자기네 부서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경정청구 부서에다가 특별히 공문을 요청해서 올해 경정청구 들어온 기업을 리스트를 주세요, 저희가 세무조사를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도 대표님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셔서 국세청이 밑보이기 싫다, 국세청이 찍히기 싫다, 그냥 이대로 넘어가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국세청에서 나온 공문을 보여드리면서 여기 담당자가 있지 않느냐, 저 직접 전화를 해보셔라. 국세청에 전화를 하셔서 담당자랑 직접 통화하신 다음에 물어봐라. 경정청구 청구해서 세금을 돌려받으면 국세청에 타겟이 되느냐, 직접 물어보시라고. 그런데 어느 대표님이 진짜 제 앞에서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신 거예요. 저 옆에 있었죠. 네, 담당자 당연히 전혀 상관없습니다, 경정청구 하십시오, 국세청의 업무 과오에 대해서 돌려드리는 겁니다.
국세청의 업무 과오 또는 담당 세무사의 기장 오류 이런 거를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소급해서 5년치에 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돌려드리겠다. 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그 대표님이 이제 프로세스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국세청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 이렇게 국세청이 물론 무소불위의 권력이죠. 세금은 죽어서도 갚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죽어서도 갚아야 되는 게 세금인데 그만큼 세무조사가 무섭고 또 그런 편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납세자의 현실은 그래가지고 국가정책자금 20조 원, 20조는 이제 중진공이죠. 중진공 20조고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각종 세금 지원과 감면 혜택이 정부 각 부처에서 수십 가지 쏟아지고 있지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낸 세금이라도 돌려받자. 뭐 이런 의미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그 세제 혜택 한 해 총 예산의 30%만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요만큼 공제가 될 거야 라고 국세청이 예상한 그 공제액에 실제로 공제 청구가 들어오는 건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 원래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기장세무사,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기장세무사에 보면 그 세무사가 직접 기장 업무를 하시는 게 아니죠. 그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보통 여직원들이 많고 그 담당 여직원들이 1인당 50개 업체를 관리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3월 달은 야근의 연속이죠. 세무사 사무실 가보면 맨날 밤새고 뭐 밤 1시, 2시까지 근무하고 그럽니다. 결산하느라고. 그리고 이제 법인들은 법인 결산이 3월이고 개인사업자는 이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니까 두 번 난리법석을 치는데 기장세무사들이 데리고 있는 그 기장 담당 여직원들이 1인당 평균 50개 업체를 관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0개 업체를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네,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국세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즉 조특법이라고 그러죠. 조세특례법에 149개인가 147개 조항이 있는데 그걸 다 점검해서 해당 사항이 있으면 다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그 147개 조항을 일일이 다 챙겨주는 여직원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다 챙길 수 없다는 걸. 그래서 보통 뭐 청년 공제, 뭐 그다음에 직원들 고용했을 때 나오는 공제 그런 한 대표적인 한 10가지 정도만 청구를 하죠. 다 못하고 살펴보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세무법인이 그 기장을 하는 세무법인과 경정 청구를 하는 세무법인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 인턴 때는 모든 종목을 다 하지만 레지던트 때부터 이제 전공이 갈라져 가지고 뭐 안과, 내과, 외과, 뭐 심장의학과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사 시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경정 청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 경정 청구를 바로잡아서 다시 되돌려받는 매월 기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매월 기장을 바로잡아서 경정 청구를 하는 세무사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3월 달하고 5월 달은 경정 청구 세무사들이 이제 활동하는 시기인 거죠. 여기 보시면 조세특례제한법이 현재 140개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뭐 하여간 137개인가 147개인가 조항이 있어요. 이런 의심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경정 청구를 하면 혹시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그 환급 세액이 개인은 10억, 법인이 30억. 내가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개인 사업자인 경우 10억, 법인 사업자인 경우 30억 이상이 되면
지방청에서 안 되고 중앙부처에서 환급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돌려받을 세금이 10억이 안 된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가 돌려받을 세금이 30억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지방청 수준에서 해결을 하지 절대 세무조사가 나가는 중앙부처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선 세무서로 그러니까 경정 청구를 국세청 본사에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방 세무서, 그러니까 뭐 화성 세무서, 기흥 세무서, 강남 세무서, 그다음 뭐 군포 세무서, 뭐 이런 세무서들 있잖아요. 그런 세무서에다가 직접 경정 청구를 하는 거고, 세무조사는 그 지방 세무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나가기 때문에 부서 자체가 정보 교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세무조사가 절대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경정 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맡는다는 루머가 돌았냐?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도대체 왜 이런 루머가 도는 걸까요? 그리고 누가 이런 루머를 퍼뜨리는 걸까요? 이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짐작하셨다시피 기장세무사들입니다. 기장세무사들이 자 보세요. 내가 매월 기장을 하고 연말이 돼서 1년치 기장을 조정 신고를 하면서 국세청에다 신고를 해요. 근데 경정 청구를 한다는 거는 내가 그동안 조정을 해서 그 신고한 조정 내역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1년 동안 일해서 매월 기장료도 받고 연말에 조정료도 받는데 그 조정료도 받고 기장료도 받아가지고 돈 내고 한 그 기장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경정 청구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일선 세무사들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싫고 그리고 국세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신도 없기 때문에 자꾸 세무조사 맡으니까 하지 마시라고. 국세청 건들려서 좋을 거 없다고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이 경정 청구 업무가 사실 재작년까지는 거의 이제 뭐 금기시 되던 항목이었는데 코로나가 오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기업들이 경정 청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도 작년 3월에 그러니까 2020년 3월에 그 회의록이 있어요. 국세청 회의록에 상황이 어려우니까 일선 회사들한테 경정 청구가 올라오면 기존의 심사 기간이 2개월이었는데 그거를 30일로 줄여라. 30일 내로 심사를 끝내고 경정 청구 업무를 빨리 처리하라는 공문까지 있어요. 네.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 일선 자영업자들 또는 중소기업들한테 과오납된 세금을 돌려주는데 빨리 해줘라. 질질 끌지 말고 이런 공문까지 나왔다니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기장세무사와 경정전문세무사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해 놨죠. 이제 동네 의원과 대형병원 암센터라고 이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자료는 경정청구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 그쪽에서 나온 자료라 좀 약간의 과장은 있어요. 본인도 피할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존의 기장세무사를 동네 의원, 건강, 가정의학과 뭐 이런 데로 한 거고 그래서 거기서 감기치료, 내시경, 조직검사를 해서 암 진단을 받으면 그럼 그 병원에서 수술할 거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대형병원에 가서 암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했죠. 그래서 내가 다니던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자기가 다니던 동네 병원을 비난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 대표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기장 처리를 잘 해주시는 거에 그냥 감사드리면 된다. 지금 거래하시는 세무사는. 경정 청구는 또 다른 분야니까 경정 청구를 의뢰하시라고.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과연 여기 팩트체크 2번 보시면 동네 의원이 대형 병원의 환자를 뺏겼다고 비난할까요?
네, 아니죠. 서로 역할이 다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경정청구 법인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세무법인이. 물론 동네에 있는 여러분들이 기장하시는 그 세무사도 경정청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웃기잖아요. 내가 경정청구를 가지고 다시 내가 그 5년 동안 기장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경정청구를 한다는 것도 웃기고, 그래서 경정청구 법인이 이제 따로 있는 거예요. 환자는 암을 치료한 후 감기 증세가 있을 시 이제는 대형 병원부터 처음부터 방문할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대형 병원 감기 진료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경정세무사는 기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능력, 그 처리할 수 있는 캐파가 안 되는 거예요. 인원이 부족하죠. 여기 보시면 작년 2월 27일 자료 있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 개최. 그래서 이쪽에서 그 나왔습니다. 빨리빨리 경정청구 지급해라. 여기 경정청구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경정청구도 빨리 처리하고 부가세 신고도 빨리빨리 해주고, 하여간 돌려받을 게 있으면 빨리빨리 돌려줘라. 이러고 작년 2월, 지금 1년 전에 했던 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정청구도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국세청에서 나온 보도자료예요. 누가 조작한 것도 아니고 국세청에서 나온 보도자료 그대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차로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동의서, 그 다음에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요거는 이제 기장세무사한테 받는 거죠. 직접 기장세무사한테 받고,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요것도 현재 기장세무사한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번 4번 자료 3번 4번 자료를 경정청구세무사에서 경정청구세무사가 전화를 해요. 기장세무사한테 지금 요러요러한 자료가 있으니까 파일로 좀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메일로 쏘죠. 이메일로 쏘고 사업자 등록증 하나 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성하는 서류는 이제 이거 하나죠. 정보제공동의서. 요거 하나 하면 과거 5년 자료를 싹 뒤져요. 경정청구 법인에서 싹 뒤져가지고 청구할 거리가 있나 이제 살펴봅니다. 그래가지고 환급 예상액을 알려줘요. 지금 이 재무제표, 그 다음에 근로자의 이런 업 현황을 봤을 때 여러분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요만큼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정해서 알려주죠. 그러면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그 경정 청구하는 이 세무법인은 이제 그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의뢰한 기업과 이 요금 그 경정 청구 수수료에 대해서 이제 딜을 치는 거예요. 보통 업계에서는 지금 30%거든요. 그 환급받는, 돌려받는 세금의 30%를 이제 요구해요. 경정 청구는. 그래서 만약 경정 청구 안 했으면 전혀 받을 수 없는 돈이니까 이제 경정 청구를 하면 이제 돌려주겠다. 아니, 경정 청구를 하면 내 수수료를 달라. 그래서 이게 그 로펌, 김앤장이나 이런 큰 로펌에서는 몇백억짜리 경정 청구를 하기도 해요. 대기업들. 그래서 뭐 철도청 같은 경우 190억 돌려받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런 경우에는 그 대형 로펌은 수수료를 50%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190억을 돌려받으면 뭐 95억이 수수료예요. 그러니까 대형 로펌들은 50% 가져가고 대형 회계법인은 40%, 그다음에 일반 경정 청구 전문 세무사들은 한 30% 정도 가져갑니다. 그리고 3번 4번 서류를 통해서 이 3번 4번 서류를 통해서 견적이 나오잖아요. 견적이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 환급이 예상됩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존의 기장세무사한테 추가 자료를 받습니다. 5번 6번 자료를. 그래서 5년치 세무조정 계산서, 그다음에 계정별 원장을 다시 전산 파일로 받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세밀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제 최종 환급액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4번과 5번 사이에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계약 금액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예요.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입니다. 그 경정 청구 하실 때 경정 청구하실 때 1차 서류 수치 견적 의뢰하시고 가 견적을 안내하고 2차 서류를 접수해서 국세 환급 신청 및 환급을 한다. 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는 이제 수수료를 가져가겠죠. 경정 청구 세무사에서. 그래서 처음에 의뢰하실 때는 특별한 양식이 없어요. 카톡으로 그냥 이렇게 주시면 돼요. 카톡으로. 의뢰일. 업체명, 주식회사 어쩌고. 대표자명,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핸드폰, 특이사항, 그 다음에 1차 담당자. 이렇게 적어서 카톡으로 주시든 뭐 간단하게 서류로 주시든 이렇게 이게 접수 절차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접수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해당 그 경정청구 전문 세무법인에서 카톡이 와요. 이게 요즘에는 이제 계약도 서로 만나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계약서랑 딱 보내요. 그래서 그거 읽어보시고 거기에 전자서명,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하시면 체결이 돼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서명하시고 휴대폰 번호 입력하시고 여기 세무 업무 컨설팅 계약서를 읽어보시고 다 읽어보시고 이제 사인하자. 그래서 이제 사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감 도장을 스캔해서 올리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사인을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도장을 즉석에서 만들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프로그램이 잘 발달해서 여러분들의 법인 이름 또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이름을 치면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도장이 그냥 만들어져요. 인공지능처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이 도장을 쓰셔도 돼요. 옛날에는 막도장 파서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카카오톡으로 다 계약 처리가 끝나고 다음 입력하신 다음에 이렇게 도장을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도장을 스캔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서명이 완료되고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링크가 가죠. 그래서 그 서명이 완료되면 이메일로 전송하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Q&A를 살펴보시면 경정 청구한 금액이 기업에 환급되었을 때 재무제표상 어느 계정과목에 잡히나요? 그래서 환급 법인세라는 수익 계정, 그래서 그 수익 계정으로 잡히고요. 특별 수익으로 잡히죠. 재무제표를 소급해서 제작성할지 여부는 회사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5년치에 잘못된 거를 다 수정해서 다시 할 거냐, 아니면 올해에다가 그냥 환급 법인세라는 수익 계정을 잡고 끝낼 것이냐, 이렇게 회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소급해서 제작성할지 여부는 회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적용하지 않게 되면 불이익이 나요. 잡이익이나 법인세법 차감으로 계상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재무제표 소급은 하지 않습니다. 이 불이익은 없습니다. 환급 수령 일자에 보통 단기 반영하므로 제작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소급해서 제작성할지 선택할 수 있지만 요거는 거의 안 하고 그냥 단기, 그러니까 2020년 재무제표에 소급해서 적용한다. 한꺼번에 잡힌다. 그래서 2020년에 수익 계정으로 잡히느냐? 그래서 잡이익으로 보통 계상합니다. 잡이익으로 잡혀요. 옛날에 잡수익이라는데 잡수익 또는 잡이익으로. 대표자가 다수일 경우에 경정 청구 서류 좀 어떻게 하나요? 그 개인 사업자인데 공동 대표나 이런 경우 있죠. 공동 대표 또는 각자 대표인 경우. 그런 경우 이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조정 계산서도 대표자별로 따로따로, 국세 환급 양도 요구서도 완전히 따로 작성하셔야 된다. 사람마다 다 작성한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 숫자에 관계없이 그냥 1인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회계를 좀 분식 회계를 했습니다.
분식회계를 했기 때문에 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 받는 게 아니냐. 네. 엄청 많죠. 네. 5년간의 과세표준을 재계산해서 과온합된 세금은 다시 돌려받는데 환급을 받는다고 해서 5년치의 재무제표가 소급해서 재작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 재무제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결국 분식회계를 한 것과 세금 받는 여부는 다릅니다. 걱정하지 마셔라. 보통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할 때 일부 가공된 자료를 넣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오히려 경정청구 신청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 직원들이 반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기장세무사가 오히려 피해를 받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건 답변이, 가공경비를 넣을 때 이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가공경비를 넣고 신고 완료한 거 보면 충분히 고려하고 진행했을 것이다. 이제 와서 경정을 진행한다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내로남불이다. 경정청구는 매출이나 경비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죠. 네. 세액공제나 감면 부분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그 가공경비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조특법 140개 조항을 뒤진다, 이것뿐이에요. 서류 한 번에 받는 멘트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까지 이렇게 작성했어요. 대표, 김세무사 이거 서류 보내줘요. 세무사, 경정을 눈치챘어요. 이거 왜 필요하신 건가요? 우리 법무법인하고 일하는데 비밀 유지 합의서를 써서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어쩔 수 없이. 네. 이렇게 진행하라고 하네요. 웃기죠?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네. 아니면 실제로 그냥 아는 사람이 와서 경정청구 하라고 그래서 경정청구를 진행할 거다. 되돌려받는 세금 돌려받으려고 하니까 보내줘라. 네. 그러면 뭐 안 보내주겠어요? 돌려받으려고 하려고. 여기 이제 기존에 나왔던 거절 처리죠. 국세 환급해 주는 게 있는데 기존에 있던 여러 얘기하는 거랑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열 몇 개 해봤는데 1,000만 원 이하가 없어요. 돌려받는 게 1,000만 원 이하가 별로 없어요. 꽤 적지 않은 돈이 나오니까 대표님 한번 해보시죠. 1,000만 원 넘을 것 같은데 돌려받는 게. 근거는 법령이 하도 많이 나오고 바뀌고 해서 일반 기장세무사들이 못 찾아낸 거 다 찾아낸 거거든요. 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지금 기장세무사들한테는 문의하지 마세요. 얘기하면 자기의 과오가 드러난다고 하니까 무조건 세무조사 나온다 등으로 반대합니다. 좀 답답하시더라도 환급 다 받고서 얘기하세요. 저희도 진행하면서 기장세무사한테 최대한 티 안 나게 할 테니까요.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스크립트를 써서 대응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원래 하려고 하는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이거 교육 자료 보고 그냥 읽었지만 허준석 대표님은 이제 원리에 입각해서 아주 충실히 재미있게 쉽게 풀어서 강의해 주실 예정이었죠. 이게 이제 경정청구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조특법 147개 조항인데요. 지금 조특법 조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과연 조특법 조항이 뭐가 있는지. 제가 스크랩을 해놨었나 모르겠네. 조세특례제한법 검색하면 여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법령 정보가 로딩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한 번도 안 가보셨을 거예요. 그죠? 들어갈 일이 뭐가 있으시겠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여기 보시면 1장, 1조, 2조 그래가지고 쭉 밑으로 나오죠. 조항이. 제3조 조세특례 제한 1번, 2번, 3번 쭉쭉쭉쭉. 그래서 밑으로 쭉 이렇게 나오죠. 이 법이 이렇게 링크마다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근거를 찾았다 보면 또 무슨 법으로 가야 되고 또 무슨 법으로 가야 되고 무슨 법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밑으로 쭉 가보시면 여기 이 각각의 그 원래 국회에서 뭐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이 통과됐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면 그때마다 한 줄씩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그 조항들을 정리한 세금 조항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국세 아니 국저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 경정이 아니라 기장 매월 기장하는 여직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연말에 이걸 다 살펴서 해당 사항을 다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사실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140개 조항을 다 체크한다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허준석 대표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고 강의를 하신 다음에 끝 무렵에 이제 제가 요 다음 강의를 안내를 하려던 예정이었어요. 다음 주 강의는 여러분들 한 달 기장료 내시잖아요. 매월 기장료 내시는데 싼 곳 굉장히 싸면 한 달에 8만 원 냅니다. 보통 한 달에 8만 원 이하는 서울 경기에 거의 없어요. 지방에는 가끔 봤는데 한 달에 8만 원 기장료 내시는 것도 엄청 싼 거죠. 사실 한 달에 8만 원 정도의 개인 사업자 내시고 법인은 보통 15만 원 또는 12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매출 규모가 커지면 법인은 월 기장료 30만 원까지도 가죠. 개인 사업자도 월 기장료 높으면 한 15만 원까지 가는 거 같고. 그래서 그 30만 원 정도 매월 기장료를 내시면 이제 중견기업 또는 매출이 100억 정도 되면 30만 원 가까이 내시고 보통 법인은 20만 원으로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1인 법인이나 소규모 법인은 15만 원. 그렇게 매월 기장료를 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연말에 조정계산도 이 140 몇 개 조항을 다 적용받지 못한 상태로 조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씩 내면 1년에 240만 원이죠. 그리고 조정료로 한 2, 300만 원 또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럼 결국 세무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 연간 한 4,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법인은 4, 500만 원 정도 들고 개인 사업자는 한 200만 원대에서 조정료까지 포함해서 결정이 되죠. 그 보통 이제 세무사 옮길 때 기장료 싸게 해드릴게요. 저희한테 옮겨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월 20만 원 내셨으면 저희 15만 원 해드릴게요. 이러잖아요. 그리고는 연말에 조정료를 왕창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장세무사들이 돈을 버는 수익 구조가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정료 받는 거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여직원들이 다 기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전산화가 가장 안 된 부서가 이제 이런 부서인데 최근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기장을 대신하는 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컴퓨터 프로그래밍 140개 조항을 다 뒤져서 해당하는 공제를 다 받아내요. 매월 기장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긁은 건건이 다 법인 신용카드 아니면 개인 사업자용 신용카드 한번 쫙쫙 긁잖아요. 그건 원래 왜 업무에 관련된 지출만 경비 처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긁는 거 건건이 다 싹 다 건건이 다 기장해 줍니다. 컴퓨터니까.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사람은 연말 1년 카드 내역서 갖다 주면 그거 가지고 여직원들이 엑셀로 수작업하거든요. 이거는 경비로 넣고 이건 경비로 안 넣고 막 이렇게. 근데 요즘은 인공지능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된 인공지능화 되어가는 그런 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전자기장. 그래서 기장 업무가 이제 컴퓨터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내역서를 보내주면 그 긁은 한 건 한 건을 다 기장해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컴퓨터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 기장할 때마다 조특법 조항을 다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법인세 결산해서 세액공제 딱 계산할 때 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법 조항 있잖아요. 이 법 조항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 이게 다 공제 조항이거든요. 이걸 다 뒤져가지고 해당 사항에 다 체크를 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최적화된 기장을 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연말에 조정료를 내는데, 이왕 조정료 낼 거면 이렇게 한 줄 한 줄 다 찾아서 기장해 주는 곳에다 기장을 맡겨야죠. 그래야지 경정 청구니 뭐니 할 거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기장을 하시면 경정 청구할 게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되기 때문에. 돌려받을 세금 이고 자시고 그냥 5년 동안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경정 청구 심사 넣어봤자 환급받을 세금은 땡이 되는 거, 빵이 되는 거죠. 거의 퍼펙트한 기장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업체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기장료는 얼마를 받을까요? 기장료. 이런 업체들이 월 기장료 얼마 받을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이 하는 기장을 3분의 1 값을 받아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3만 원, 4만 원, 5만 원 받아요. 매출 규모에 따라서. 법인 사업자는 5만 원, 7만 원 뭐 이렇게 받아요. 5만 원, 7만 원, 9만 원인가? 이거 정말 신박하지 않습니까? 대박이죠. 어떻게 보면 기존의 기장 세무사들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본인들의 시장을 이제 다 뺏겼어요. 근데 다행히 이 인공지능 기장업체가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아마 여기가 본격적으로 영업 시작하면 이제 난리 날 거예요. 다음 주에 강의에 모시게 될 분이 이 인공지능 기장업체의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원리로 기장을 하고 어떻게 기장을 해야 기존의 기장 세무사들이 하는 방식을 어떻게 해야 인공지능 기장을 따라잡을 수 있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왜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기장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 정책자금 TV 방에 와 계신 분들한테 일정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괜찮죠? 사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허준석 대표님 강의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그냥 이런 강의를 하는 것보다 근본 원리로 들어가서 좀 쉽게 풀어내는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경정 청구, 그러니까 기장 세무사를 바꾸시든 아니면 경정 청구를 의뢰하시던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전자기장 또는 인공지능 기장을 하는데, 그 기장업체 대표님 모시고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 강의 아마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 생전 처음 보는 신박한 프로그램 화면을 보실 거예요. 저 처음에 보고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여기 허준석 대표님도 그 기장 업체 대표님과 아주 친분이 두터우신 분입니다. 거기 친구분이세요. 허준석 대표님도 그 기장업체 대표님 친구분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에 총 나가는 비용 한 푼이라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도 적게 내고 매월 나가는 기장료도 적게 내고, 그런 방법을 다음 주에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번개 특강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질문사항 받겠습니다. 네, 스피커 켜고 얘기해 주셔도 되고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최계순 대표님, 와, 많이 써주셨네. 최계순 대표님 20만 원 되시는군요, 기장료. 네, 그죠. 기장료 싸게 해준다고 해놓고 조정료 엄청 받죠. 전자기장하는 업체 소개, 네,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립니다. 2020년 마무리 결산은 아마 지금 거래하시는 곳이랑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하시는 곳이랑 마무리 결산 하시고 기장을 이제 넘기시게 될 겁니다. 이제 새로운 업체, 이 전자기장 업체로 넘기셔도 되고,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결정하세요.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자기장. 그 여러분들이 사업자 카드로 신용카드를 긁을 때마다 다 계정이 분리돼 가지고 기장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효율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사업자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 집 앞에 있는 마트에 가서 쇼핑을 했어요. 그러면 뭐 고기 사고, 채소 사고, 생선 사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살 문구도 막 섞어서 사고,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그거 경비 처리 안 되잖아요, 원래. 근데 전자기장 업체는 그것도 경비 처리 해줍니다. 빼서 몇 개만 빼가지고 분리해서. 대박이죠. 제 생각에는 네. 전자기장 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이 회사가 마케팅을 좀 천천히 해서 그렇지, 이 회사가 마케팅 본격적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세무사, 기장세무사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사실. 네. 기장료를 3분의 1로 깎아주고 기존에 내시는 거예요. 3분의 1로 3분의 1밖에 안 받고, 조정료도 그거보다 훨씬 적게 받고, 네. 그리고 카드 내역서만 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다 140개 조특법을 다 뒤져서 해당 사항이 있는지 찾고,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생소한 분야라 질문이 없네요. 지금 허준석 대표님 지금 들어와 계시죠? 허준석 대표님. 네, 허준석 대표님 들어와 계시죠? 허준석 대표님 스피커 켜고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제가 공동 대표로, 공동 호스트로 만들어 드릴게요. 잠깐만요. 아, 왜요? 아, 왜요? 아, 인사 말씀 하시라고요. 오늘 원래 강의하려고 했는데. 아, 쑥스러우신가요? 네, 그러면 그냥 안 하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 목소리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아이고, 오랜만에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했었는데, 네, 아쉽게 됐네요. 준비 부족으로, 예, 다음 기회에, 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월에 그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네. 5월 초로 한번 해서 다시 한번 하시죠. 네. 제가 보충으로 한 몇 마디만 드릴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아까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 뭐 그런 부분들이 어떤 항목이 있는지는 없었고 경정 청구해라 이런 내용들만 좀 있었던 것 같아서 네, 그죠. 약간 좀 아쉬웠어요. 혹시 네. 자료 보여주실 수 있나요? 간단하게는 좀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럼 화면 공유 좀 해드릴게요. 화면 공유가 돼요? 예, 제가 호스트 드릴게요. 네. 네, 드렸습니다. 초록색 네. 버튼 눌러서 해주세요. 네. 예, 이렇게 되나? 화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초록색 버튼 눌러서 예, 이제 됩니다. 예. 또 어디 있지? 오랜만에 하니까 아주 헷갈리네요. 요걸 한번 보자. 그 아까 초반에 결산할 때
그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과감하게 결손을 내버린 기업의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그러고 나면은 이 기업은 올해 그 자금 받긴 글렀다. 뭐 이런 말씀도 아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우리 회사가 재무제표도 올바르게 가져가면서 세금도 덜 내고 이러는 게 가장 좋을 거고요. 화면 좀 켜주시겠어요? 화면이 지금 안 켜진 건가요? 네, 어떻게 화면 해야지 켜지지? 밑에 비디오 중지 클릭하시고 X자 없애시고. 비디오 중지가 어디 갔나요? 맨 밑에요. 음소거 옆에. 세로 공유? 요건가? 아니요, 공유 말고. 이건가? 아니요. 지금 공유가 꺼졌는데. 화면 공유. 화면 공유. 화면 공유 다시 해주시고요. 됐나? 예, 된 화면 거죠? 공유 됐고, 네. 대표님 얼굴이 안 나와서. 카메라. 제 얼굴? 네, 뭐 얼굴씩이나. 네, 됐나요? 됐습니다. 예. 네. 요 화면이 좀 중요한 화면이니까 요 좀 참고 좀 하시고요. 요거는 그 우리가 이제 세금 내는 프로세스, 세금 계산 구조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 이제 수익이 있고 여기서 비용이 빠지고 나면 소득이 결정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소득공제라는 게 있고, 그리고 세액공제, 세액감면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좀 구분할 줄 아시는 게 좀 중요할 거예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좀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소득공제라는 거는 음, 이 소득에서 여러 가지 공제, 그래서 뭐 직장인이면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 이런 거 하잖아요. 카드 쓴 거, 뭐 보험 가입한 거, 뭐 이런 것들을 공제해서 세금을 내기 위한 과세 표준, 과세하기 위한 표준 금액을 이 소득공제를 하고 나면 요게 정해지고요. 그러면은 이 과세 표준에서 우리 각각의 소득 금액에 따른 누진세율 체계가 우리나라는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 구간에 따라서 6%, 15%, 24%, 35, 38, 40, 42, 올해부터는 45%까지 적용이 되고, 법인은 10%, 20%, 22%, 25%까지 적용이 되죠. 그래서 각각의 그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서 법인은 종합소득세율을 곱하기 T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서 세금이 결정되는데, 이게 산출세액입니다. 이 세액이 산출세액이 결정되고 나면은 원래는 이 세금을 내는 건데요. 여기서 이 아까 언급되고 있었던 이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세액 공제나 감면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적용받고 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세금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에 좀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뭐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부풀리거나 이렇게 해도 세금이 절약이 되고요. 자, 그 케이스면은 매출 부풀리기, 매출 줄이기, 경비 부풀리기 이런 걸 하면은 이제 회사의 그 이익이 줄어들면서 당연히,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들면서 당연히 세금은 적게 낼 것인데, 자, 그러면은 세무조사의 위험도 따르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가 나빠지게 되겠죠. 재무 비율이 굉장히 엉망으로 되겠죠. 자, 그거보다 좋은 거는 우리가 매출도 그대로 하고 경비도 그대로 하고 이익은 잘 나는 걸로
원래보다 이익이 좀 더 잘 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좀 잘 나오게 하고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이나 공제를 적용을 시켜서 실제로 세금은 덜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결산인 것 같고요. 어 그 이번에 그래서 결산하실 때 그 비용 부풀리기 해서 이익 줄여서 세무조사를 초래하거나 아니면은 신용등급 떨어져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거나 하지 마시고 우리 회사에 세액 감면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잘 찾아봐서 세무사분한테 세무회계사무소에 잘 적용시켜 달라고 하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 보통 좀 적용받을 수 있는 그 세액 감면 공제 항목들을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이 사업자 조건에 따른 세액 감면 공제도 있고 또 고용과 관련해 가지고 받는 세액 감면 공제들도 있는데 뭐 사실 뭐 그거를 오늘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뭐 심플하게 본다면은 어 창업 기업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세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 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이면은 받을 수 있는 특별세액 감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애지간한 업종이 다 적용이 되는데 중소기업이라서 특히 이제 소기업일 경우에 적용이 많이 되고요. 소기업들은 도소매 뭐 이런 업종들은 이제 수도권 내외 다 이제 10% 우리 그 산출세액에서 이 정도 보통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20%에서 30%까지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애지간한 기업들은 다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결산할 때 이런 것들을 적용받은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외에 고용이 증가됐다 그러면은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이고 또 창업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상 상당히 적용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장세무사를 좀 갈고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요, 김종우 대표님, 네네. 제 목소리가 들렸나요? 잘 들립니다. 제 혼자 막 떠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제 얼굴이 안 보여서 그런가? 화면 바람, 공유가 일시 중지됐다고도 뭐 나와 있고 그래서 네. 바람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마이크에. 예, 예. 그 갑자기 끼어들 인사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끼어들었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네. 네.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요. 허준석 대표님은 저한테 코스트 다시 넘겨주시고, 제 참가자 쪽에 제 이름 보시면 호스트 넘겨주기 있습니다. 네. 오늘 그 강의가 불발됐지만 뭐 내용은 전달해 드렸어요. 내용은 전달해 드렸고, 이런 내용으로 그 요번에 그 세무기장 하실 때, 그 조정하실 때, 법인 하실 때 지금 기장 세무사한테 꼭 얘기하세요. 이거 경정 청구 들어가서 경정 청구 나중에 어차피 할 건데 좀 꼼꼼히 봐달라.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결산은 2020년 결산은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오시는 대표님 그러니까 전자기장 인공지능 기장 업체로 이제 갈아타는 거는 결산 끝나고 갈아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개인 사업자는 지금 갈아타셔도 돼요. 근데 법인 사업자는 지금 결산 중이기 때문에 결산 끝내고 갈아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경정 청구도 이제 그 다음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오시는 그 인공지능 기장 거기서도 이제 그 경정 청구도 같이 하시거든요. 거기는 기장도 하고 경정 청구도 같이 합니다. 기장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기장한 거는 볼 게 없고요, 더 이상. 다른 회사에서 넘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경정 청구 처리도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유익한 강의로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 밤늦게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오늘 번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잘 가세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